423페이지에 16-5절 전기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대충 나가면 또 안 되고 너무 어렵게 할 수도 없고. 소리가 너무 큰데 이게? 잘 들으시면 좀 우리가 요점만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또 부담 없이 또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5절에 전기장애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런 개념을 꼭 좀 알아보겠습니다. 장이라는 게 뭐냐? 일단 장은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의 바탕. 그래서 여기 마이클 페러데이가 이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 바탕. 여기 한문도 이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당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화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16-14번 그림을 보면 일단 두 개의 전화가 있죠. 라지 Q의 전화와 Q0로 표시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전화를 원천 전화라고 이름을 지었고 오른쪽에 있는 전화를 시험 전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는 의미는 이 전기장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알아보기 위한 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 지워져. 그런데 16-5번식을 보게 되면 E는 Q0분의 F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Q0가 있는 이 위치, Q0는 이제 점전화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Q0가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이 E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때 그 전기장은 어떻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Q0가 받는 전기력, 여기 이제 전기력을 오른쪽 방향에 전기력 F를 받을 겁니다. F벡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F벡터를 그 시험 전화의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구해지게 돼요. 이 식을 잘 알아두시면 16장에서 한 3분의 1은 공부한 거예요. 식은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면 F는 Q0 지금 외우세요. 내가 이렇게 쓰는 동안 Q0 2가 됩니다. 똑같은 식인데 이걸 이제 곱하기 형태로 써놓은 거죠. 이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Q0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일 때 얘는 이런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Q0 2의 전기력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F는 mg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F는 mg, 이 식과 유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G인 위치에 M이 있다면, 즉 M이 있는 곳에 중력장이 G라면 중력은 얼마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그냥 mg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M 대신에 전하량 Q0로 G 대신에 전기장 2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다른 힘이죠. 다른 힘. 전기력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력과 전기장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하가 전기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점에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기장은 얼마냐? 바로 Q0분의 F로 구한다. 또는 F는 Q2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시험 전화의 전하량이 Q0죠. 아예 제로를 그냥 빼버리세요. 이렇게 제로를 붙여줄 필요 없이 제로를 빼버리면 그냥 Q2가 되겠죠. F는 Q22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로를 붙인 이유는
이게 이제 시험 전화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뭔가 특이한 기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의 단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전기장의 단위는 2의 단위, 전기장 2가 전기장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는 힘이죠.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고, 분모는 전하량의 단위, SI 단위인 쿨롱을 써서 뉴턴 포 쿨롱으로 전기장의 단위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전기장의 크기도 있는데 바로 424페이지로 가보면 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사실 B번 그림은 똑같은 거고 C번 그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 전화가 좀 뭔가 좀 크기가 좀 커져 있는 것 뿐입니다. 다 점전화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A번 그림 같은 경우는 원천 전화죠. 원천 전화가 그럼 여기서 왜 원천이라고 했는가? 앞에서 우리 시험 전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원천이라는 얘기는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가 되는 겁니다. 이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 전화를 가져다 놓은 거죠. 둘 다 전화예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 전화가 있는 곳에 전기장이 2예요. 그럼 이 2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예요. 주변에 전화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니까 여기 전화가 아래 있잖아. 그래서 이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구나. 그래서 이름을 원천 전화, 소스예요, 소스. SOURC 이렇게 쓰죠. 이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음전화라면, 여기 A번 그림처럼 음전화라면 음전화 주변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전화를 가져다 놓았는데 대개 이제 시험 전화는 양전화를 써요. 양전화는 음전화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럼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F는 Q2라고 했잖아요. Q2. 글씨가 별로 그래도 알아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시험 전화의 전화량이 Q입니다. 그래서 Q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가 되고 그 힘이 F가 되니까 이 F와 E는 같은 방향이겠죠. 힘과 전기장은 같은 방향입니다. 근데 힘이 아래 방향이니까 전기장도 아래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5번 그림의 결론은 양전하는 양전하로부터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요. 여기 시험 전화를 여기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럼 이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 원천 전화가 이렇게 이제 A번 그림처럼 음전화라면 음전화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전기장은 음전화를 향하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 지점에 양전화를 가져다 놓아 보면 이 양전화가 음전화 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을 테니까 그 방향이 곧 전기장의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전화는 양전화로부터 멀어지는 전기장, 음전화는 그 음전화를 향하는 방향으로 그 주변에 전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방향은 알았는데 그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얼만큼인지 요거는 이제 특히 원천 전화가 점전화일 때 해석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원천 전화가 점전화인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가장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을 따로 좀 그려보면 앞에서 이제 그림이 있었어요. 원래 아마 책에도 여기는 그림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여기에 어떤 전화가 있어요. 이 전화는 Q입니다. Q. 스몰 Q. 그리고 다른 전화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Q0라고 하죠. Q0. Q0라고 쓴 건 이게 이제 시험 전화라고 책에서는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 Q와 Q0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는 Q, 하나는 Q0 이렇게 이제 놓고 봅시다. 그러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둘 사이 거리가 R이에요.
그럼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력은 R 제곱분의 K 둘이 전하량의 곱 Q 곱하기 Q 제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R 햇으로 쓴 건 이 방향이 이 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상. 얘는 오른쪽으로, 요놈은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Q0를 시험 전하라고 생각하고 Q0가 있는 지점에서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을 확인하려면 앞에서 E는 F 나누기 Q0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앞에서 F는 Q2 공부했던 식입니다. 그래서 Q0분의 F를 하게 되면 Q0가 있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Q0로 나눠주는 거죠. F를 Q0로 나눠줍니다. 그럼 Q0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R제곱분의 KQ만 남게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예. 두 개의 식을 공부한 겁니다. 쿨롱의 법칙과 어느 지점에서 시험 전하가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는 두 개를 결합해서 그럼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면 R제곱분의 KQ가 돼요. 자, 이거는 원천 전하가 Q죠. 이 원천 전하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서 전기장이 세기가 되는데 전하량에는 비례하죠.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식을 암기하면 하나 한 거예요. 두 개를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 한 겁니다. 50%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K를 그냥 K로 써도 되지만 쿨롱 상수 K로 써도 되지만 유전율을 사용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죠.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16-17번 또는 16-6번, 7번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만 하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제가 16-4번 예제가 되는데 제목도 역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죠. 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R제곱분의 KQ. R제곱분의 KQ.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미 다 외웠을 거야.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천 전하가 마이너스라고 표현된 거 보니까 음전하죠. 3 마이너스 음의 3 마이크로 쿨롱의 음전하죠. 3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로부터 오른쪽으로 30cm 떨어진 점인데 미터로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0.3의 제곱 그리고 쿨롱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전하량 3 마이크로만 써주면 계산이 다 끝나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30만 뉴턴 퍼 쿨롱의 힘을 받게 됩니다. 30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근데 1쿨롱일 때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쿨롱은 전하가 매우 큰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큰 전하가 오면 큰 힘을 받는 거예요. 마치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mg가 커지듯이 중력장은 G 다 똑같은 우리는 중력장 속에 있는데 질량이 무거운 사람은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전기장은 이런 전기장이에요. 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인데 그럼 1마이크로 쿨롱의 전하가 있으면 이거를 100만 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0.3 뉴턴의 힘만 받겠죠. 그렇죠? 0.3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양전하인 경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음전하가 있으면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P점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양전하라면 양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이 그림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A번, B번 그림에 이 P점은 전하가 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전하를 그려놓은 건 시험 전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굳이 앞으로는 시험 전하를 그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전기장은 이제 전기장 세기를 바로 계산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죠? R 제곱분의 KQ라는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Q0라는 전하량을 굳이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치?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Q0를 가져다 놨는데 그럼 이름이라도 Q0로 붙여놓던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점만 찍는 거예요. 점만. P에서의 전기장은 이게 음전하라면 음전하를 향하는 왼쪽 방향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 B점의 경우 양전하, 원천전하가 양전하라면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전기장이 되겠죠. 만약에 A점에서 A번 그림에서 이 점에서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음전하가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 그 지점을 향하는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되겠고 아래 지점에서는 위 지점 윗방향이 되겠고 위에서는 아래 방향의 전기장이 되겠죠. 자, 요것만 알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래 가보면 그러면 이 아래 17번 그림처럼 전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있어요. Q1, Q2, Q3가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점 P점에서의 전기장은 우리가 이제 벡터의 중첩,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Q1이 만드는 전기장 E1, Q2에 의한 전기장 E2, Q3에 의한 전기장 E3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근데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줘야겠죠. 이런 걸 이제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의 효과를 계산하는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럼 각각의 입자에 의한 단일 효과를 더해주면 전체 그 효과가 결과적인 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런 원리를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이거의 아주 간단한 예제가 5번 예제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음전하가 Q1이 있습니다. 음전하 Q1 마이너스 25 마이크로 쿨롱의 음전하가 있고 그거보다 전하량은 2배인 양전하 50 마이크로 쿨롱이 있어요. 그런데 두 전하 사이의 거리는 10cm입니다. 전체 거리가. 그런데 이 음전하로부터 2cm 떨어진 곳, 즉 양전하로부터는 8cm 떨어진 이 사이의 P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보면 Q1에 의해서도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Q2에 의해서도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Q1은 음전하니까 P점에서는 음전하를 향하는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 E1이 만들어집니다. E1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Q2는 이 P점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역시 또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P점에서의 전기장은 같은 방향의 두 개의 전기장이 더해지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요. 방향은 그대로 왼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보면 E1, 이게 E1이죠. Q1에 의한 전기장. Q1으로부터 2cm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Q2, 50 마이크로 쿨롱으로부터 8cm 떨어진 곳의 전기장. 그냥 따로따로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값이 K 하나밖에 없네요. K. 그래서 굳이 또 이제 수학식처럼 좀 뭔가 간단히 하기 위해서 K로 묶어준 것 뿐이고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또 묶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그냥 하나하나 따로 구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B번으로 가는데 B번의 문제를 봅시다. B번에 보면 만약에 P점에 전자가 하나 놓여 있다면 이 점에서 전자가 갖는 가속도의 값은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P점에서의 전기장은 이미 다 구했어요. 그죠?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을 이렇게 왼쪽 방향의 전기장 2라고 합시다. 그럼 P점에 이제 전자가 놓여 있으면 이 전자는 힘을 받겠죠. 어떤 점에 어떤 전하가 놓여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을 계산할 때는 F는 Q2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식으로. 또 이미 했었어요. 그죠? 이 식의 의미를 다시 보면 또 잊어버렸을 테니까 어느 지점의 전기장 2는 정해져 있죠. 지금 구했잖아. P점의 전기장 2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주변에 전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점에 Q를 가져다 놓을 거야.
Q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전화 Q가 있어요. 시험 전화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 Q가 양전화라면 그냥 플러스가 되겠지만 음전화라면 이 부호 자체가 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 Q가 음전화라면 음전화가 받는 힘은 왼쪽이죠. 왼쪽은 오른쪽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점에 양전화가 있다면 얘는 왼쪽 방향으로 그대로 힘을 받겠지만 이게 음전화라면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전기력을 계산하려고 하자면 그 전하의 전하량을 이 Q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자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을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이게 전자의 전하량을 쿨롱으로 쓴 거잖아요. 요거 곱하기 지금 구한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이런 힘을 받고 있는데 질량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고자 하면 뉴턴의 제2법칙을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MA가 되겠죠. F는 MA가 되는데 그 F가 뭐냐? 전기력이죠, 지금은. 그죠? 전기력을 받는 입자의 질량이 M일 때 가속도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하죠. 이 식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A는 M분의 F인데 F가 지금 Q2인 것이죠. Q는 Q2 이렇게 이건 A번에서 구한 거고 전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자의 전하량을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전자의 질량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전자의 질량은 9월 31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9, 31 이렇게 이것만 잘 보면 됩니다. 전자니까 플러스 31승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10의 20승 미터 퍼 세크 제곱의 어마어마한 가속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뭔가 좀 효율이라고 전기력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전기력의 가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전자라면 이렇게 엄청난 가속도가 되잖아요. 물론 전자의 질량이 아주 가볍긴 하지만 그래서 전기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 16장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중력하고 좀 다르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전기력을. 자, 이거 보시고 이제 그 다음 예제는 생략하겠습니다. 16-6번은 계산은 생략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화가 이렇게 그냥 막대 전화예요, 막대. 연속적으로 퍼져 있는 막대인데 점이 아니기 때문에 R제곱분의 KQ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미적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잘게 잘라요. 점과 같이 잘게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놓은 조각이 길이가 dx인 이 조각이에요. 그럼 얘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만드는 P점이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각 점이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서 더해주는 과정이 적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이런 값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힘들겠다 싶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427페이지인데 전기장 내에서 대전입자가 그냥 전하라는 얘기죠. 전기를 띤 입자니까 전하가 받는 힘, 이건 이미 했죠. F는 Q2. 이게 균일한 전기장이란 균일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균일하거나 안 균일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전하가 있는 곳은 한 점 전하일 테니까 그 점에만 있겠지. 그 주변의 전기장이 그 점하고 같거나 다르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F는 Q2가 됩니다. 그런데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가속도도 구해볼 수 있겠다. 앞에 예제에서 이미 한 거예요. 순서가 이 책의 저자가 순서를 좀 이거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뒷북 치고 있죠, 뒷북. 어쨌든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예제하고 이 제목 교재는 균일안에 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균일안. 이거는 또 뒤에 나와야 돼요. 균일안. 그럼 균일한 전기장은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잘 보세요. 이 전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이 줄어들죠. 세기가. R제곱의 반비례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균일할 수가 없죠. 위치마다 전기장의 세기가 다 다를 테니까. 그리고 방향도 이 지점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지만 이 아래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 되겠죠. 양전하로부터 멀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방향도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당연히 균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제목을 굳이 붙여놓은 이유는 의심을 해야지.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나? 근데 또 언급은 안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16-20번 그림에 요거는 왼쪽에 이건 막대 전화가 아니죠. 그림처럼 보면 막대 전화가인 것 같지만 이건 넓은 판이에요. 넓은 판. 이렇게 판 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얇은 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얇은 막에 양전하가 쭉 퍼져 있는 겁니다. 이 막 전체에. 이 전체가 대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의 막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쪽에서 보면 내가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양전하 막이 있고 음전하 막이 있는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단면만 양전하 막이 있고 음전하 막이 있는데 그럼 이 사이에 어느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느 지점. 예를 들어 이 점. 내가 손가락에 가리키는 이 점은 이쪽에 양전하가 왼쪽에 있죠. 그럼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을 이 양전하가 만들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중간 영역에서는 당연히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책에서 너무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쑥 그려놔서 전기장의 방향을 아예 제시해 줬어요. 그냥.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전하로부터 멀어지고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 놓고 여기 어떤 전하를 또 가져다 놨죠. 이 판전하하고는 다른 전하를 또 가져다 놨어요. 이 전하가 전기장 속에 들어있게 된 거죠. 이 전하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예요. 근데 이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입니다. 얘가 움직이더라도 위치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전기장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F는 QE는 MA라는 식을 쓰면 A가 가속도가 변하지 않게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은 이미 여러분이 아마 2장인가 3장에서 다 공부했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다시 머릿속에서 꺼내보면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변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 왼쪽 끝에 겨우 있던 점전하가 오른쪽 끝에 왔을 때 이 판 사이의 거리만큼 이동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D라고 주어졌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D라고 주어졌죠. 문제에도 주어져 있는 건 D, M, E 이것뿐입니다. DME. 근데 E를 이제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E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리 D만큼 가속도 A로 움직인 경우에 나중 속도.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나중 오른쪽 벽에 충돌할 때의 속도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를 M분의 QE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주면 됩니다. 가속도 문제지 이건 F는 QE, MA 문제가 중요한 거지. 가속도 문제는 이미 알고 있다고 치고 넘어온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도 이미 공부했는데 이걸 좀 적용하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적용하라고 했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냥 전기력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는 것처럼 벌써 답을 다 기술해 놨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일단 지나가고 16-6절에 가보면 제목이 전기력선이에요. 나만 혼자 막 설명하는 거 아닌가? 아직 시간 있죠? 전기력선에 이건 여기 필드 근데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를 보면 전기력선 그러면 포스 라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필드 라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기적선이 아니라 전기장선이 돼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용어가 두 개예요. 전기장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기장선. 그런데 우리가 장은 선에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힘을 받겠죠. 양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하고 같을 테니까 전기장은 우리가 실체를 잘 못 느껴져. 우리가 여러분 전기장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전기력은 볼 수 있어요.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그 전하가 움직이는 가속하는 방향이 전기력의 방향일 테니까 그래서 보다 감각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전기력선. 이렇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지나가시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21번 그림을 보게 되면 A번 그림은 양전하, B번 그림은 음전하가 있어요. 양전하는 양전하 주변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모든 지점에 전기장을 표시하라 그러면 이 점을 무한대로 개수를 찍어놔야 되고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벡터를 다 그려야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공간을 어떻게 표시해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들만 표시합니다. 근데 이 선을 이어서 표시해요. 이어서 쭉 이어지면 쭉 전기장 선을 계속 이어서 전기장 선을 이어버리면 정말 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선을 전기장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 일반적으로 전기력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전기장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음전하는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선을 이어줬으니까 이어주려면 예로부터 같은 이런 선 위에 점 위에 이 위에 있는 점들에서 선을 그어야지만 선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이 있다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2번의 A번 그림인데 양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가 있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어느 지점,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인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있겠죠. 그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음전하가 있어요. 그럼 음전하를 향하는 전기장도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런 방향이 되죠. 합벡터가. 그렇죠? 평행사 변형을 해보면. 그러면 이 점에서는 때가 안 되나? 아이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위쪽 방향인데 그럼 이 선을 연장해서 바로 왼쪽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그려보려고 하면 여기서의 전기장은 그 방향이 아니라 왼쪽 위쪽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을 수 있는 선들, 점들을 찾아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들에서 쭉쭉쭉 해서 이어나가면 선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직선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점에서 전기력선을 방향을 보면 이 방향인데 그러면 이 선이 이 점에서의 방향선이죠. 방향선을 부드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점은 이 선상에 있지 않고 그 옆에 음전하를 향하는 어떤 지점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전기장선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은 직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곡선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얘기를 안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쭉쭉 이어나가면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돼서 어쨌든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만들어지죠. 양에서 나와서 얘는 무한대로 나가죠. 얘는 무한대에서 음전으로 들어가죠. 선은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동하는 걸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무한대를 향하고 무한대에서 음전하를 다시 향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고 둘 다 양전하인 전하가 마주보고 있다면 서로 밀어내는 형태의 전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그림이 앞에서 봤던 위판, 아래판인데 양전하 판이 있고 음전하 판이 있을 때는 양에서 음으로 향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양전하니까 그럼 위쪽에서는 위로 향하는 전기장선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음전하면
아래에서는 음전화를 향하는 위쪽 방향의 전기장선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래쪽 그림에서는 실제로 그려져 있죠. 선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전하를 띤 작은 막대 철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건데, 이것은 철가루는 아니겠네요. 철가루보다는 전하를 띤 절연체 조각들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판이 아주 넓은 판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매우 넓은 판이라면, 또는 이 간격이 매우 좁다면, 이 판의 면적에 비해서 간격이 매우 좁다면,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의 전기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주변에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위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양전하는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전기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멀어지는 전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양전하의 위쪽을 보면 음전하가 만드는 아래쪽 방향의 전기장하고 양전하가 만드는 위쪽 방향의 전기장이 크기가 같아서 더해지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도 사라지고 위쪽도 사라지고 이 가운데 부분만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의 2배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만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어쨌든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오른쪽 23번 그림은 뭐 23번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D라고 하면 되는데 따로 번호를 만들었죠. 의미는 없어요. 이 그림에서 양전하는 EQ예요. EQ. 음전하는 마이너스 Q입니다. 즉 양전하의 전하량이 2배죠. 음전하보다. 그렇게 되면 나오는 전기력선, 양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중에서 절반만 음전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무한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잘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서 하나하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줄을 쳐서 와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해봐야 돼요. 먼저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이런 양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에서는 가우스 법칙이 중요한 거지 전기 선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X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우스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431페이지로 가보는데 여기에 가우스 법칙이 나오죠. 독일의 수학자,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뭐 통계에서도 가우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수학에서도 가우스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은 물리 법칙이 아니라 수학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나와 있죠. 폐곡면 내에 있다는 건 안에 있는 거죠. 안쪽에 있는 전하에 대해서 전기장을 계산하는데 유용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기장을 역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 외에 다른 전기장 하기 전에 1번 번호까지 쳐져 있어요. 점전하 한 개만 있는 경우, 이건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R제곱분의 KQ.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본 속에 R제곱분의 KQ 또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 이렇게 그냥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가우스 법칙의 내용을 확인할 텐데, 점전하 Q가 있죠. 그림에서 보면 양전하 Q로부터 전기력선도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면이라고 하는 폐곡면을 설정을 해요. 이거는 실제 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건 점전하와 전기력선만 존재하는 거고, 이 주변의 공간을 설정을 하는데 이 구형 가우스 면을 그 중심에 전하가 오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구면을 설정했는데 이 중심에 전하가 오도록, 그 얘기는 전하로부터 일정한 거리 R인 지점을
지점을 다 포함하는 구면을 설정하는 거죠. 이 구면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A는 이제 어딘가 다 있을 거예요. 구면의 면적이니까 4파이 R제곱이죠. 이건 언제 공부하나요?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지 초등학교 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16-11번식에 가보면 이 점에서의 각각의 점에서의 전기장 세기는 다 같겠죠. 어디서나 다 같을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하학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아니 다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색이겠지. 마치 여기 전구가 하나 있는데 같은 거리에서는 밝기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가우스 법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어느 한 지점에서의 전기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미 앞에서 다 구했어요. R제곱분의 KQ라는 걸. 그 구한 방법은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그 지점에서의 시험 전하를 가져다 놨을 때 그 전하량으로 전기력을 나눠주면 전기장만 남게 되는 거였죠. F는 QE라는 식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의 기하학 법칙을 쓰게 될 텐데 같은 점에선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전기장이 다 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가져오는데 그 점에서의 전기장은 다 동일할 겁니다. 면 위에서의 전기장은 다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면적을 곱해버려요. 넓이를. 가우스 면의 넓이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은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2는 얼마에서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죠.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 R제곱분의 Q. 여기에 뭐를 곱해요? 4파이 R제곱을 곱하라는 얘기죠. 면적을. 그럼 4파이 R제곱 곱하면 뭐만 남아요? 입실론 제로분의 Q만 남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법칙이라고 이게. 이건 이제 일반화시키면 본래는 이거는 특수한 걸로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일반화시키는 법칙이 바로 가우스 법칙입니다. 어떤 닫힌 면이 있어요. 닫혀 있는 폐곡면이 있는데 근데 이 폐곡면을 여기서는 구형으로 잡은 건 구형으로 잡으면 이 구면상에서 모든 점은 다 동일한 전기장의 세기를 갖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면을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하게 잡았다고 치자고. 그럼 거리가 가까운 곳은 전기장이 강하고 먼 곳은 전기장이 약하겠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폐곡면을. 근데 이 그림에서는 폐곡면을 좀 규칙적으로 구면으로 잘 잡아놓은 것뿐이죠. 어쨌든 폐곡면과 전기장의 세기의 고분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습니다. 여기 이 식이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때 이 Q는 이 폐곡면 내부에 있는 R자 전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정한 폐곡면 내부에 들어있는 R자 전하. 외부는 관심이 없고 있거나 없거나 외부는 내부 전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기호 그냥 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름도 정해놨어요. 이거의 이름. 이걸 전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전기선속.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거죠. 안 하고 건너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 곱하기 면적. EA. 이걸 전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전기선속이라는 걸 몰라도 가우스 법칙은 이 값을 구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입이 아프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1번의 경우에는 이미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더 나갔어야 돼.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나가냐면 그럼 2를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은. 그럼 2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는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겠죠. A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해서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이 진도를 더 올라갔어.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해주면 그 결과가 이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랑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Q는 그대로 두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이 되겠죠. 이 A가 4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A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경우고, 두 번째 연속적인 전하 분포를 갖는 경우 그랬는데, 이 경우도 본문은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예제로 가야 돼요. 바로 예제로. 예제 16-8도 넘어가고 예제 16-9를 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점전화 Q가 이번에도 점전화 Q인데, 얘는 반지름 A인 구껍질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구를 생각하는데, 이 구껍질은 이제 가우스 구가 아니라, 가우스 면이 아니라 실제 구예요. 공입니다. 공. 풍선을 생각해도 되고, 아주 커다란 레드볼론 같은 걸 생각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껍질의 표면은 음전화로 대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양전화 Q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점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또 없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 양전화 Q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접촉해 있지 않은 구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구면이. 근데 이 구에는 음전화 Q, 속이 비어있는 공이죠. 얘는 이렇게 두 개의 전화가, 물체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물체가. 이때 구 껍질 밖의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는 거고, B번은 이 내부에서, 공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거죠. 구 껍질이 만드는 전기장은 안 했어요. 점전화가 만든 것만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야.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만. 그런데 얘도 점으로 볼 수 있게, 수많은 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적분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이걸 각각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점들이 만드는 전기장을 적분해서 구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분을 잘하면. 근데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게 음전하니까 얘를 향하는 방향, 이런 전기장을 만들겠죠. 그리고 중심에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그 중심을 향하는 방향. 이걸 다 더해보면 이런 어떤 이런 모양이, 화살표가 여기에 다 있겠지.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그런데 이 그림을 따로 그립시다. 공이 있는데 여기 음전하들이 쭉 퍼져 있는 것이. 이걸 켰나? 쭉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이렇게 어느 지점, 바깥에서 이 지점이죠. 여기서의 전기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을 다 조각을 내서, 여기도 있겠죠. 면이 있으니까, 이 면의 입체니까 그 지점을 향하는 전기장이 다 이렇게 있겠지. 그런데 딱 보면 이 위하고 아래는 대칭이겠죠. 그렇죠? 위쪽을 향하는 전기장 성분하고 아래쪽을 향하는 전기장 성분이 다 상쇄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중심을 향하겠죠. 구의 중심을. 이런 전기장이 되겠지. 다 더해보면.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크기가 얼마인지는 적분을 해봐야 돼. 적분을. 그런데 또 기하학을 잘한다. 내가 자기 자신이 기하학을 잘한다.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무의 점을 잡아요. 여기에 이런 점을 잡습니다. 또는 면적을 잡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Y축 방향의 전기장은 다 상쇄될 거니까 요 점을 향하는 전기장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의 수직 방향은 없애버리고 수평 방향만 구합니다. 그렇죠? 여기 Q라는 전하가 있다면 요 전기장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될 텐데, 이 R은 이 거리겠지. 이 거리. 그런데 요거의 코사인 성분만 남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이게 세타라면. 근데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분의 이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R분의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요 거리가 R이라고 했는데 R분의 예를 들어서 X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이게 R분의 X라고요. X는 뭐가 돼요? 얘까지의 수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적분해 나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에는 적분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단원이 원래 있는데 생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래도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일 건 알 수 있죠. 음전하 구를 향하는 전기장이. 이런 건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건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그냥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가우스 법칙이 교재에 너무 약하게 위에 있긴 한데 넘어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자 하는 겁니다. 밖에서의 전기장이 궁금해요. 어떤 지점? 예로부터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궁금한데 이게 구형이잖아. 어쨌든 구형이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서의 전기장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점도 이 면을 설정을 합니다. 이 커다란 구면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구면 위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전기장은 다 똑같은 색이라고 하는 걸 대칭성이라고 해요. 이걸 대칭성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면에서 이 패곡면에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이 뭐 나올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죠? 왜냐하면 여기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으니까 음전하만 있다면 이거 향할 테지만 양전하도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도 있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서 나갈지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전기장은 모든 지점에서 다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 전기장을 E라고 하고 이 면을 설정해 면의 면적을 A를 잡아요. 둘을 곱합니다. 이 둘을.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 이 둘을 곱한 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를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이거를 전기 선속 파이입니다. 파이 대문자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그리스 문자를 써요. 첨자 2는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Q라고 해줘야 돼. 내부 그냥 전하가 아니라 이 가우스 면 안에 들어있는 내부 R자 전하량. 근데 지금은 음전하 Q하고 양전하 Q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야? 0이죠, 0. 그렇죠? 0이면 둘을 곱했는데 0이에요. 근데 하나는 면적이니까 0이 될 수 없으니까 뭐가 0이어야 돼? 전기장이 0이라는 얘기죠. 0이에요. 그 얘기는 이 지점만 0이겠어요? 얘도 이거 바깥에 있는 이 가우스면 설정하면 똑같이 여기 0이 되겠죠. 어쨌든 면적을 어떻게 하든지 외부라면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내부 전하량이 0이다라면 넓이에 관계없이, 넓이란 얘기는 이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이나 전기장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재를 잘 읽으면 내용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번에서 전기장은 0이 나오고 B번에서는 안쪽인데 안쪽에서의 가우스 면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 안쪽이니까 여기 어디가 되겠죠? 이런 면을 설정하세요. 즉 구의 내부에서 중심으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포함하는 역시 이것도 구면이죠. 그래서 이런 면을 다 가우스 면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가우스 면이라고 둔 거죠. 그냥 패곡면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역시 전기장은 다 동일하겠죠. 그 전기장의 세기를 2라고 하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2 곱하기 A 해주면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이 구면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그냥 점전하 Q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Q라고 써주면 돼.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A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서 앞에서 이미 구했죠. 1번에서. 그죠? 1번에서 A가 후면이니까 4파이 R 제곱이 되고 B를 구하면 4파이 R 제곱 입실론 제로분의 Q만 남겠죠. 그대로. 구해보니까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똑같아 버리죠. 즉 외부에 어떤 전하가 있건 간에 없건 간에, 그죠? 전기장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럼 외부의 전하가 이렇게 균일한 거리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은 이렇게 딱 비어 있다고 치자고요. 이랬을 때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성립시킬 수 있는 이유는 대칭성을 항상 담보해야 돼. 대칭성이 있어야 돼요. 대칭성이 있어야지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 있어야지만. 그럼 대칭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전하가 없잖아. 여기만 전하가 있고 여기는 전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Q가 여기만 모여 있잖아. 그러면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더라도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동일하지 않겠죠. 그죠? 여기 있는 지점하고 여기 있는 지점은 그 주변의 전하 배치 형태가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동일하지 않게 이런 식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적분식을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그대로 두는데 이 모든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다 같지 않죠. 그래서 전기장이 다 다르면 미소 면적을 잡아서 이 미소 면적을 지나가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 이는 다 다르죠. 요거를 적분해 줘야 돼요. 이 면에 대해서 적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면 전체에 대한 전기 선속이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 A를 밖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겠죠. 전기장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죠. 이 전기장이 위치마다 다 다른 상수가 아닌 값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분식으로 표현한 가우스 법칙이 이런 식인데 어느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다 동일하다면 그때는 전기장이 상수가 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적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온 전기장 곱하기 미소 면적만 적분해 주는데 여기 적분 변수가 없잖아. 그럼 전체 면적이 되겠죠. 미소 면적을 더하면 전체 면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A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전기장이 이 면 위의 모든 점에서 다 같은 색이 또는 동일한 방향일 때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양변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전기장만 딱 남게 되죠. 전기장을 구한 거잖아. 이렇게. 이 가우스 법칙을 쓰는 이유는 이 전기장만 좌변에 두기 위해서 전기장을 구해내기 위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는데 적분식을 써버리면 또는 면 위에서 가우스 면 위에서의 전기장이 다 다르다면 전기장을 빼낼 수가 없잖아. 그럼 못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가우스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경우만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많은 교재에서는 이제 수학적인 물리적인 이 가우스 법칙의 의미를 또 많이 중원부원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럼 이런 식을 쓰냐면 여기 점전화가 있을 때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이 면을 이렇게 전기력선을 다 빠져나가겠죠. 이 면을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자, 얘를 우리가 원천 전화라고 했어요. 전기장을 만드는 전화라고 했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면을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전기력선이 여기를 다 빠져나가고 있어.
빠져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양전하겠죠. 전기력선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얘는 양전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양전하가 있는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양전하가 있는지 그 전하량을 알고 싶기도 하겠지.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전하를 관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른다고. 뭔지 모르지만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력선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전기력선을 다 더해보면 이 안에 있는 전하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전기력선을 더해보면 전하량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게 가우스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몰라? 여기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막 빠져나와, 공기가. 그럼 이 안에 선풍기가 있는 건 알겠어. 그럼 선풍기에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선풍기를 가서 선풍기가 있네라는 걸 모르더라도, 아니 빠져나가는 바람을 다 더해보면 그 바람은 어디서 나온 거겠어? 얘가 만드는 거겠지? 얼마나 센 선풍기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우스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라고요. 불행히도 우리가 불행은 아니지만 전기력선을 측정은 못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전기력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면들을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을 다 구해보면 어떤 놈이 만들었을 거야? 이 안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겠지. 이 식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속은 영어로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뭔가 흘러나오는 게 플럭스잖아. 그렇죠? 뭔가 빠져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전하가 있었겠지. 얼마나 많은 전하가 있겠어. 빠져나오는 양을 체크해 보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 식을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양전하가 있고, 그림을 좀 작게, 여기 음전하가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봤더니 어때? 전기장이 0이야? 이 양전하 Q와 음전하 Q가 만드는 전기장이 아예 없다는 얘기죠. 서로 완전히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거를 안쪽에 양전하가 없이 그냥 음전하 9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밖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음전하 9가 점전하로 있을 때와 똑같은 전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만드는 전기장이 0이잖아요. 이 둘은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이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이걸 기호로 표현해 보면 양전하에 의한 E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 전기장과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 E 마이너스가 두 개가 더해져서 이 지점의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여기 양전하, 음전하밖에 없으니까. 둘을 더했는데 0이라는 얘기는 이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음전하 9가 만드는 전기장은 이 음전하를 점이라고 해석하고 점전하 마이너스 Q가 만드는 전기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말이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음전하 Q하고 여기 양전하 Q가 있어요. 둘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나 전기장은 다 0이겠지. 그렇죠? 여기 양전하, 음전하, 여기를 양전하, 음전하. 이 둘이 만드는 전기장이 다 0이라고요. 그 얘기는 얘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구전하를 점전하라고 생각해도 된다고요. 여기서는. 중력에서도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부에서는 바깥에 균일하게 있는 전하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전하에 의한 전기장만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안에서의 전기장은 그래도 이 주변에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 E 플러스하고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 E 마이너스를 더해서 만들어질 텐데 이게 그대로 뭐라고요? 이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하고 똑같다고요. 그 얘기는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그럼 0이라는 얘기는 이 구형 전하가 내부에는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형 전하는 그 내부에 전기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전하가 있는데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가 이쪽을 바라보는 이런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방향각을 갖는 입체각을 갖는 이쪽 면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전하니까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의 전기장을 여기 만들겠고 이쪽도 음전하니까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의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완전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일한 방향각을 바라보는 입체각을 바라보는 면적이 좌우에 어딘가 대칭으로 항상 있잖아요.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각각의 이 방향각이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 그래서 더해주면 0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적분해 보면 실제로 0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교재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또 중요한 그림이 있네요. 피레침이 있는데 이 피레침은 동영상을 내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연습 문제에서는 문제를 찍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는데 6번 하고요. 6번 많이도 찍지 않을 겁니다. 6번 하고 어떤 걸 할까? 30번. 네. 그냥 6번하고 30번만. 6번하고 30번만. 문제를 이거는 과제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과제 많지 않으니까. 힌트를 주면 이렇습니다. 세 개의 전하가 이렇게 Q1, Q2, Q3가 있는데 Q1하고 Q2는 하나는 양, 하나는 음전하로 크기는 같고 Q3는 양전하, 크기는 좀 다르죠. 4.8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Q3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Q3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쿨롱의 법칙을 사용하면 Q1 쪽으로 끌려가겠죠. 아니면 반대로 멀어지겠지. 양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밀어내야 되니까 Q3가 받는 힘은 Q1으로부터 받는 힘은 오른쪽 위쪽 방향의 힘을 이렇게 하나 받겠죠. 이걸 F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Q2 쪽으로는 끌려가겠죠. Q2가 음전하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힘을 받을 겁니다. 이제 F2가 돼요. F1, F2 구에서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방향이 이게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위에도 60도, 아래에도 60도가 되니까 F1을 분해해서 F1의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 이렇게 구하고 F2도 분해해서
F2의 오른쪽 방향, 아래 방향 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Q1의 전하나 Q2의 전하나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은 상쇄되겠지. 그러면 수평 방향, 각각의 전하에 의한 수평 방향의 힘의 2배만 남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Q1과 Q3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Q2와 Q3에 작용하는 F2 힘의 크기는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각각이 위쪽으로 60도, 아래쪽 오른쪽으로 60도 이렇게 향하니까 방향도 대칭이죠.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의 힘의 세기는 상쇄가 되고 수평 방향만 각각이 만드는 전하에 의한 전기력 2배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Q3가 있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면 여기에 Q3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F는 Q3가 바로 구해집니다. 그렇죠? 이때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이 Q1에 의한 전기장, Q1에 의한 전기장은 멀어지는 방향 E1 되겠죠. Q2에 의한 전기장은 Q2를 향하는 방향 E2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도 E1과 E2는 크기가 같고 방향도 하나 60도 위로 하나 오른쪽 아래로 60도가 되니까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Q2 해도 되고 아예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F1, F2의 수평 성분만 끄집어내도 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번을 가보는데 30번은 이제 가우스 법칙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읽어보시면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인 역시 국껍질이 있는데 두께도 있는 거지. 이번에는 두께가 B-A가 되겠네요. 자, 안쪽보다 안쪽, 내부 영역이죠. 내부 영역에서의 국껍질 내부의 전기장을 구해라. 국껍질 내부의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 국껍질이 또 여기 보면 도전성 그랬습니다. 도전성이라는 얘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 그리고 양전하로 대전이 돼 있어요. 전체는. 어쨌거나 내부에서 전기장은 얼마예요? 답이 나와 있어. 이렇게 그림에. 내부 전기장이 0입니다. 왜 0이겠어요? 두께가 얼마든 국껍질이잖아, 전부. 그렇죠? 국껍질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잖아. 대칭 형태의 전하가 내부에 만드는 지점의 전기장은 0입니다. 0.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B번은 그러면 바깥쪽의 바깥쪽, 즉 외부죠.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가우스 면을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 이거는 안쪽 가우스 면을 설정한 거고 이건 바깥쪽 가우스 면을 설정한 겁니다. 가우스 면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건데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은 이게 중요한 거지. 입실론 제로분의 Q 내부 Q인 그럴까요? 인. 이 E는 Q인은 이 면적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D번에 보시면 C에서 구 위에서의 전하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냐면 이게 국껍질인데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두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A, 여기까지는 B. 이렇게 금속이야, 금속. 구 표면은 여기. 이 표면에 전하가 있겠죠. 이게 양전하 Q라고 했으니까 이 전하는 어디엔가 있을 텐데 구 표면에 있는 전하량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고 여기도 표면이죠. 안쪽 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반지름 A인 이 면에 들어있는 전하량도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D번 문제가 바깥쪽 표면에 있는 전하도 구해보고 안쪽 표면에도 전하가 들어있을 거예요. 힌트를 주면 이게 금속이라면
이 물질 속에는 전화가 없어요. 마치 그림에는 물질 속에 전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그 사이에 그려놨는데, 전화는 안쪽 표면에만 있거나 바깥쪽 표면에, 안쪽 표면이나 바깥쪽 표면에만 있습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자, 이 양전화 Q로 대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전화가. 같은 양전화들끼리는 서로 밀어낼 테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밀어내서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지금은 양쪽에만 있을 거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어디에 있을지. 힌트는 뭐냐면, 가우스 법칙을 이 내부를 지나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내부를 지나는 가우스 면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럼 이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D번 문제는 이 내부 사이에 어떤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구면을 생각해 보고 그 면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16장 단원을 마치는데, 오늘 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뛰어넘어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연습 문제 해설이 아니라 이 과제는 LMS에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LMS 올려놓으시면 되고, 문제를 풀 때는 자필로 풀어야 돼요. 손으로, 핸드라이팅으로 해줘야 됩니다.